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법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때문에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불규칙한 식사가 일상인가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종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위에 좋은 음식에 대해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정말 아무렇게나 먹어도 위에 좋을까요? 혹시 매일 생으로만 먹는다면, 아니면 즙으로 짜서 먹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섭취 방법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양배추의 진실, 그리고 양배추를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양배추가 왜 위에 좋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배추가 가진 효능 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U와 설포라판입니다. 비타민 U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식 비타민 이름은 아니지만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위산으로부터 우리 위벽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위장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지의 위점막 손상이 최대 46%까지 억제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항암과 항염작용으로 유명한 성분입니다. 특히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설포라판은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설포라판은 위를 공격하는 적을 차단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양배추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분들이 있다고 해서 양배추를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으로 먹는 것도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생양배추를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익히면 오히려 설포라판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살짝 찌거나 볶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찌는 경우에는 140도 이하에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기름에 볶을 때도 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양배추를 먹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큰 덩어리로 먹는 것보다 잘게 잘라서 충분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더 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양배추가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거나 가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익혀 먹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양배추를 즙으로 섭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양 손실과 섭취량 조절 문제입니다.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면 비타민 U와 같은 수용성 성분이 물에 녹아 손실될 수 있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하거나 즙보다는 조리하거나 생으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또한 양배추는 위에 좋은 채소지만 모든 음식은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약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영양가 높은 채소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양배추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굴소스 양배추 볶음. 간단하면서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양배추와 양파를 채 썰어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굴소스와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됩니다.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반찬으로 바쁜 일상에 제격입니다. 양배추 계란 당근 볶음.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양배추, 당근, 대파를 썰어 팬에 볶다가 계란을 넣어 함께 익히면 됩니다. 간장과 굴소스로 간을 맞추어 맛을 더합니다. 이 요리는 포만감이 높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 샐러드. 아삭한 식감과 상큼한 맛이 일품인 샐러드입니다.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하고 마요네즈, 식초, 설탕 등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버무리면 완성됩니다.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이기도 좋습니다. 양배추 오이 무침. 매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반찬입니다. 양배추와 오이는 채 썰어 고춧가루, 식초, 설탕, 소금 등을 섞은 양념에 버무리면 됩니다. 밥 반찬으로 훌륭하며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배추 요리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못된 섭취 습관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짝 익혀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고이트로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열을 가하면 대부분 비활성화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피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양배추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면 이는 단순 소화불량이 아닌 식적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식적이란 위벽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증상으로 양배추와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배추 대신 생강차나 소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위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거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참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지만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문제로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란의 카톡 링크를 통해 진료 상담 문의도 가능합니다. 양배추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섭취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가장 좋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살짝 익혀서 먹기. 설포라판과 비타민 U를 보호하면서도 소화의 부담을 줄이려면 140도 이하의 약한 불로 살짝 찌거나 볶아 드시기 바랍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잘게 썰어 씹기.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잘게 썰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섭취 빈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약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갑상선 문제,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열을 가한 양배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속쓰림과 가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식적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생양배추 섭취를 피하고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즙으로 먹을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 양배추즙은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량씩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배추를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양배추 레시피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기침과 가래가 우리를 찾아오곤 하죠. 이런 증상 매년 겪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이맘때가 되면 늘 마주하게 되는 문제라 여러분의 불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청객 같은 기침과 가래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번 겨울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키는 꿀팁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침과 가래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은 단순히 불편하고 귀찮은 증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병균 혹은 감염 등으로 인해 호흡기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기침이라는 반응을 통해 이 자극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가래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가래는 호흡기에서 생성되는 점액질로 병균이나 먼지 같은 유해 물질이 몸속 깊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래는 유해 물질을 감싸고 이를 몸 밖으로 밀어내 기관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기침과 가래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가 과도하게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기침이 멈추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이뤄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단순히 무시하기보다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이런 계절적 변화는 단순히 춥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가운 공기는 우리 기관지에 강한 자극을 주며 이로 인해 기침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건조한 공기가 문제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외 모두 습도가 낮아지면서 기관지 점막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병균이나 먼지가 기관지에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방어하려고 우리 몸은 가래를 더 많이 생성해 점막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된 가래는 호흡기를 막아 답답함을 유도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기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온도 차이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찬바깥 공기로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면 호흡기가 그 온도 변화를 바로 적응하지 못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침은 우리 몸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반복되면 호흡기가 더 민감해지고 기침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겨울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더 심해질 때가 많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대기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어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이 공중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겨울철에는 찬 공기, 건조한 환경, 그리고 온도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침과 가래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습도 유지,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호흡기 건강을 위한 음료나 차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데 좋은 대표적인 음식 몇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까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길경이라고 부릅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부드럽게 하고 배출을 돕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도라지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답답하거나 가래가 끓는 증상이 있을 때도 도라지차를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도라지를 무침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드시면 식사 중에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생긴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 꿀을 조금 넣어 마시면 목을 보호하고 기침을 줄이는데 더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찬 공기로 인한 호흡기 자극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 외출하기 전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한의학에서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고 해서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아침에 배를 갈아서 배즙으로 드시거나 저녁에 따뜻한 꿀과 함께 배를 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배를 잘게 썰어 꿀과 함께 끓여 배숙으로 만들어 마시면 특히 잠들기 전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줘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은 모두 호흡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니까 차로 마시거나 반찬, 디저트로 활용해서 자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섭취하면 기침과 가래 완화는 물론 하루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 이런 증상을 크게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침과 가래 완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도가 건조해지고 기침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나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목을 진정시키고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런 환경은 목과 기도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실내에 널어두는 방법으로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도가 적당하면 건조함을 막아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약간 풀어서 가글하면 목과 기관지가 진정되고 가래를 녹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에 가글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기침과 가래를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흡연과 간접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담배 연기는 호흡기에 큰 자극을 주고 기침과 가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변의 간접 흡연 환경도 기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겨울철 기침 가래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침이나 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열,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래의 색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색의 가래는 감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만약 가래가 녹색, 갈색 또는 피가 섞여 있다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기침과 가래와 함께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밤에 식은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호흡기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침과 가래는 이와 같이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면 적절한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증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음식 중에는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뼈와 관절에 좋다고 사골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특히 은 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과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선근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골다공증 예방하는 뼈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2017년 약 91만 명이었던 골다공증 환자가 2021년에는 114만 명으로 약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골다공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영양결핍, 운동 부족, 환경적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식품 선택지와 다양한 음식 섭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영양결핍이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면서 칼로리만 과잉 섭취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은 골다공증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핍을 걱정했다면 오늘날에는 칼로리 과잉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생활 속에서 햇볕을 쬐일 기회가 줄어들면서 비타민 D 부족이 늘었고 무리한 다이어트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칼슘, 비타민 D 등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진 것도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뼈 밀도와 강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에게 고관절 골절은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약 15에서 20%에 달하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 비율은 30%대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사망률의 이유는 단순히 골절로 인한 뼈 손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폐렴, 심부정맥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장시간 누워 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져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흔히 조용한 병으로 불리며 따라서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고관절, 척추, 손목 등에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을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기기 쉽지만 실상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그리고 영양 불균형 등은 젊은 층에서의 골다공증 증가 원인이 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결핍된 식단은 뼈 밀도 저하를 가속화하며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체내에서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밀도가 약해지고 뼈의 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고칼로리의 달고 짠 음식들은 그리고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탄수화물 중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체중이 증가하고 특히 복부 비만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라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체내 염증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이 염증은 뼈 형성과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 활동을 방해해 골밀도를 감소시킵니다. 복부 비만과 만성염증은 결과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해 혈당이 자주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뼈 건강에 필수적인 인슐린 호르몬 균형이 깨지며 이는 뼈 형성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혀진 만큼 과도한 당분 섭취와 염증의 관리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뼈 건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시기부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음식 중에는 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트륨이 높은 짠 음식은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은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늘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골밀도 저하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뼈와 관절에 좋다고 사골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랜 시간 끓인 사골국과 같은 음식은 인 성분이 높아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칼슘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과 인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지만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며 마그네슘은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뼈 밀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연어와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며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는 칼슘과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푸른 말린 자두는 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과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는 푸른이 뼈 흡수와 관련된 염증을 줄여 뼈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른은 비타민 K와 칼륨,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푸른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은 뼈의 퇴화를 막아주며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루에 5개에서 6개의 푸른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이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웨이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것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평생 뼈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 관리 외에도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뼈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골다공증과 같은 뼈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접골탕과 같은 한약을 활용합니다. 접골탕은 뼈의 재생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한약으로 주요 성분인 당귀, 청궁, 보골지 등의 약재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뼈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특히 뼈가 약해진 고령층이나 골다공증이 염려되는 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뼈 건강은 젊은 시기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생활 습관과 올바른 음식 선택,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뼈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